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어진 질긴 운명의 상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질긴 인연의 끈으로 이어지게 된 건지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100평이 넘는 2층 양옥집에서 살았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근사한 집이었죠. 못 모르는 친구들은 부잣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절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지만 사실 전 부자도 아니었고 그 집은 우리 집도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엄마와 함께 주인집 문간방에 들어와 사는 거였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오갈 곳 없는 어린 저와 엄마를 사장님과 사모님이 받아주셨다고 해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사장님도 좋은 분이었지만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주인집에는 저와 동갑내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모님은 가정부 딸인 저와 금쪽 같은 당신 아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셨거든요. 얘 미경아, 이리 좀 나와봐라. 부르셨어요, 아줌마? 그래, 어서 와서 이것 좀 입어봐. 우리 동준이 거 사는 김에 네 것도 같이 샀어. 사모님이 저에게 새 겨울 파카를 내미시더라고요. 전 너무 고맙고 죄송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죠. 저 겨울 파카 필요 없어요, 아줌마. 작년에 사주신 것도 아직 멀쩡한데요? 작년보다 키가 몇 센치는 자랐을 텐데 그게 여태 맞겠니? 한창 클 나이에. 얼른 입어봐. 사모님은 책이며 학용품이며 철마다 새 옷에 운동화까지 항상 자기 아들과 똑같은 거로 제 것까지 준비해 주셨죠. 이렇게 사모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가난한 엄마 밑에서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늘 사모님 댁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던 엄마 대신에 저를 엄마처럼 돌봐주신 분도 사모님이셨어요. 전 항상 주인집 아들인 동준이와 함께 숙제도 하고 간식도 같이 먹으며 사모님의 보살핌을 받았죠. 엄마는 일에 치여서 피곤하기도 했고 또 원래 잔정이 많은 분도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 때는 사모님이 진짜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느껴진 적도 많았답니다. 가정부 딸을 자기 아들과 똑같이 키워주는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사모님. 세상에 이런 사모님이 또 있을까요? 저는 천사 같은 사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아주 평탄하게 잘 보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절 대하는 사모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왠지 동준이와 제가 함께 있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동준이와 제가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둘이 같이 모아놓고 함께 놀게 했었는데 사춘기 때부터는 동준이와 제가 같이 있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보고 몸가짐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괜히 동준이하고 엮이면 큰일 난다. 엄마 말 무슨 얘긴지 알지? 사모님이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셨는데 주인집 아들이랑 뭔 일 생기면 사모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시겠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슬렁거리지 말고 그냥 얌전히 방에 들어와 있어. 학교에서도 쓸데없이 서로 아는 체 하지 말고. 알았니?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학교에서 어쩌다 마주쳐도 서로 모른 척하고 피한다고. 그때는 여학생이 남학생이랑 나란히 서 있기만 해도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나던 시절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동준이랑 사고라도 칠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하긴 사춘기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눈에서 불꽃 튈 일이 일어날 만도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동준이는 꽤 잘생긴 인기남이었거든요. 사모님을 닮아서 곱상하고 귀티나는 외모에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런지 키도 훤칠하게 커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동준이가 걱정됐던 사모님은 급기야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미경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미경이랑 우리 동준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경이한테 잘 말해줄 수 있지? 아유, 사모님이 요즘 우리 미경이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사모님 신경 안 쓰이게 딸내미 단속 철저하게 할게요. 미경이가 허튼 짓 할 애는 아니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미경이도 동준이도 지금 한창 공부할 나이잖아. 내가 미경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노파심에 그러는 거니까 얘기 좀 잘해줘. 안 그래도 제가 알아듣게 잘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유, 고맙긴요. 호까지 달린 저를 이 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면 안 되죠. 하루하루 은혜 갚기도 부족한걸요. 은혜라니 무슨 소리야. 은혜는 내가 갚아야지. 그리고 얘, 너 그 사모님 소리 좀 그만둬. 내가 너한테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너를 우리 집에 부른 줄 아니? 우리 친구 아니야? 사실 엄마와 사장님, 사모님까지 세 분은 모두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친구 사이였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사모님의 목숨을 구해준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 엄마가 사모님의 생명의 은인인 셈이었죠. 그때 네가 물에 빠진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물귀신 됐을 거 아니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사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랑 사모님이 8살쯤 됐을 때의 일인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어둑한 저녁쯤에 사모님이 갑자기 뭐에 홀린 사람처럼 강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모님을 얼른 건져서 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나 봐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고 해요. 근데 말이야, 그때 왜 갑자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야? 내가 뒤에서 계속 불렀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순식간에 발도 안 닿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버렸잖아. 모르겠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상해. 내가 그때 엄청 큰 소리로 불렀거든. 그때 시어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사실 나 그날 봐서는 안 될 걸 봤어. 뭘 봤는데? 어떤 여자가 강 한가운데서 자꾸 손짓을 하더라고. 꼭 나를 부르는 것처럼. 넌 못 봤니? 그 여자. 에이, 강 한가운데 무슨 여자가 있어. 그때 너랑 나 말고는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헛것을 본 거겠지. 아니면 귀신한테 홀렸던지. 암튼 그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후로 내가 좀 이상해졌어. 가끔 뭐가 보이기도 하고 꿈에 나오기도 하고. 얘가 또 왜 이래? 사람 무섭게. 엄마와 사모님의 얘기를 몰래 듣고 있던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사실 전 사모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물속에서 웬 여자를 봤다고 하니까 왠지 사모님 말씀에 믿음이 확 가면서도 괜히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사모님은 가끔 섬뜩한 얘기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주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거나 기이한 꿈을 꾸었다거나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교 앞 놀이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일도 있었고, 큰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손짓한다고
조심하라고 한 다음 날 그곳에서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일 놀라운 얘기는 이거였어요. 내가 어젯밤에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꿈에 미경이 네가 나오더라? 네? 무슨 꿈인데 제가 다 나와요? 네가 내 아들 동준이랑 둘이 손을 꼭 잡고 비행기를 타지 뭐니. 너희들을 태운 비행기가 파란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가 버리더라고. 너희 혹시 나 몰래 사귀니? 결혼까지 할 거야? 동준이와 저는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거의 3, 4년을 만나왔지만 동준이와 저는 집에서는 절대로 티를 내지 않았고 가족들은 모르게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우리의 비밀 연애를 귀신같이 알아채다니 놀랄 수밖에요. 엄마, 제발 허락해주세요. 저 미경이 사랑해요. 미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동준이가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길래 저도 얼른 같이 꿇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모님께 동준이랑 몰래 사귀는 걸 사죄드리고 허락을 구했죠. 사모님, 제가 가정부 딸이라 동준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또 제가 너무 주제넘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예전에 저한테 동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눈에는 당연히 제가 며느리감으로는 성에 안 차시겠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절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면 이 집안을 위해서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인 거예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만 해도 가정부 딸이 주인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언감생심, 드라마 속에나 있는 일이었지 현실에선 불가능했었거든요. 가정부 딸을 며느리로 받아줄 사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모님께 매달렸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모님이 무릎 꿇은 저를 얼른 일으켜 세우더니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뭡니까?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줄 난 다 알고 있었다니까? 미경이 너라면 나야 찬성이지. 반대를 왜 하겠니? 정말요?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모님이 결혼 반대하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뭐야. 이제 어머니라고 해야지. 어머니 한번 불러봐. 어머니. 그래, 어머니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얘.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전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가정부 딸 주제에 사모님 아들이랑 몰래 연애를 한 것도 죄송한데 결혼까지 흔쾌히 허락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했죠. 다행히 사장님께서도 전혀 반대 안 하시고 무조건 찬성이라며 양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요. 이렇게 인성 좋은 시부모님들 덕분에 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평탄하기만 한 행복의 끝에 불행이 따라붙을까봐 자꾸만 불안했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의 막연한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이 씨가 됐던 걸까요? 갑자기 엄마가 폐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남의 집살이하며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런 불행이 닥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사모님 댁 일도 그만두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겠다고 잔뜩 들떠 계셨는데 여행은커녕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시고 말았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은 구할 것 없어. 사부인 병간호는 내가 직접 할게. 네? 어머님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요. 그냥 간병인 두고 제가 같이 붙어 있으면 돼요. 아니야, 세아가. 내가 사부인께 받은 은혜를 꼭 갖고 싶어서 그래. 사부인은 어렸을 때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평생 나 대신에 내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집 일 열심히 해주신 고마운 분이야. 게다가 이렇게 귀한 딸을 우리 며느리로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사부인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아무 걱정 말고 엄마는 나한테 맡겨라.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힘든 거야 당연하겠지만 네가 기운을 내야 해. 네가 힘내야 사부인도 힘을 내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 주시고 엄마 병간호에도 온 정성을 다 쏟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환자 병간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곱게 살아오신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보시는지 병원 사람들 모두 세상에 저런 사돈이 어딨냐며 놀랄 정도였어요. 딸인 저를 제쳐두고 어머님이 직접 대소변까지 다 받아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지극정성과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엄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의 죽음이 불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편이 회사 경영에 뛰어들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30년 넘게 키워오신 전자기기 회사가 남편이 대표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에 부도 처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불행이 연달아 일어났는데도 저의 불행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든 후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남편에게 작별의 말 한마디 못 건네보고 남편과 사별하고 말았죠. 여기까지가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35이었어요. 그 사이 유산의 아픔도 2번이나 겪었죠. 이제 제 주위에는 일가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와 저 오직 둘만이 남겨진 겁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질긴 인연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전 절망 속에서 용기를 냈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앉아있을 순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 이제 그만 슬퍼하고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요. 네? 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남편 자식 다 앞세우고 전 재산 다 날렸는데 이제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니?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그이랑 아버님이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힘내서 열심히 살아봐요. 나중에 하늘에서 먼저 간 가족들 만났을 때 부끄럽지 말아야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정든 2층 양옥집을 팔고 겨우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사 들어가는 첫날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시는 겁니다.
예, 난 여기서 못 살아. 난 안 들어갈란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시면 어떡해요? 넌 이 집이 무섭지도 않니? 네? 무섭다고요? 그래, 빛도 잘 안 들고 침침한 게 난 여기가 너무 무섭다. 저건 또 뭐야? 곰팡이 아니냐? 아유, 무서워. 나 이 집에서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방 한 칸이 없어서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떠도는 거예요. 이런 집이라도 있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제가 구한 반지 앞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침침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대골 같은 큰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던 시어머니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겠죠.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시어머니의 기분은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달랬어요. 어머니, 여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청소 싹 하면 냄새도 안 날 거고 곰팡이도 싹 없어질 거예요. 여기 창가에는 화분도 놓을 거예요. 괜찮겠죠? 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던데 어째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남은 거 없이 쫄딱 망해버렸는지.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우리는 이 집에서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크게 성공해서 여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조금만 참아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렇게 반지 앞방으로 이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넋놓고 있다가는 시어머니랑 둘이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10년간 남편 그늘 밑에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식당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갈빗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2탕이나 뛰며 고생하는 걸 보고 많이 안쓰러우셨는지 더 이상 불평이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방일 하느라 갈라지고 터진 제 손을 꼭 잡고 안타까워하셨죠. 아휴, 젊은 애 손이 이게 뭐야. 우리 며느리 이렇게 고생만 해서 어떡하니? 괜히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나랑 연 끊고 너 살 길 찾아서 나가라. 아직 40살도 안 된 젊디 젊은 것이 이렇게 고생만 해서야 쓰겠니? 늙은이는 혼자서 어떻게든 살면 되니까 얼른 너 팔자 고칠 생각해. 어머니, 연 끊고 나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 같다고 느꼈거든요. 엄마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님이 절 더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어머니께 감사했는데요.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만 남았는데 제가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 이제 저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를 진짜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 같이 헤쳐나가요. 저 내쫓을 생각 마시고요. 미경아, 너무 고맙다. 이제 네 말대로 널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할게. 사실 그때 저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였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 탓인지 몰라도 시어머니의 안색이 나날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매일 두통에 시달리셨죠. 전 시어머니가 어디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시아버지의 남편까지
식구들을 전부 병으로 떠나보낸 기억이 뇌리를 스쳤어요. 다시는 가족들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은 어떻게든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었죠.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픈 게 집안 군데군데 남아있는 곰팡이 때문인가 싶어서 전 하루 날 잡아서 대청소까지 했습니다. 세제로 박박 닦으니 대부분의 곰팡이는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방바닥 한 구석에 유독 곰팡이가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곰팡이 얼룩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냥 매트로 덮어버리고 말았죠. 어머니, 어때요? 많이 깨끗해졌죠? 어머니 머리 자꾸 아픈 게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미경이니가 나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구나. 고마워. 너 봐서라도 아프지 말아야지. 그러나 아프지 않겠다던 시어머니 말씀과 달리 어머니의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시고 기운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도 없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진짜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알고 계시죠? 저한테 말씀을 해보세요. 저도 알아야죠. 어머니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꺼낸 이야기에 저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졌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 네? 이상한 거라뇨? 뭐가 보이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원래 귀신도 보고 이상한 꿈도 잘 꾸고 꼭 신기 있는 사람처럼 섬뜩한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서 전 잔뜩 긴장했죠.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번엔 뭐예요? 여자? 남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야.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라고요? 그래. 한 5-6살쯤 됐으려나? 밤에 어린아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 그래서요. 그 애가 꿈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냥 누워있는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봐. 그냥 가만히 들여다만 본다고요? 그 애가 누군데요? 아는 얼굴이에요? 아니, 처음 본 애야.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날 쳐다만 보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인지 밤에 깊은 잠도 못 자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찌뿌둥한 게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너무 무겁다. 아유, 그러게.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했잖니. 여기 너무 무섭다고. 맞아요. 어머니는 이 반지 앞방에 이사 오는 첫날부터 여기가 무섭다고 하셨었어요. 전 그냥 반지하러 어둡고 더러워서 무서워하시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겁먹은 얼굴로 하얗게 질려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너 무서울까봐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겁을 먹은 모양이네. 너 괜찮니? 전 어머니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괜히 씩씩한 척 했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어머니 요즘 기가 약해지셔서 이상한 꿈을 자꾸 꾸나 봐요. 몸이 좀 회복되면 그런 꿈은 안 꾸실 거예요. 우리 몸보신이나 좀 해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저 사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딱 맞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머니는 분명히 신기가 있었어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것도 꿈에서 미리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밤 시어머니 꿈에 찾아오는 그 아이도 분명 개꿈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아이가 누군지, 왜 시어머니 꿈에 나타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묻는 게 우리의 아침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도 그 아이 꿈 꾸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니까. 근데 왜 어머니 꿈에 나올까요? 혹시 어머니랑 관련이 있는 아이 아닐까요? 그럼 네 말은 그 애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날 찾아왔다는 거니?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볼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찾아온 거겠죠? 그리고 그런 귀신들이 사람한테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한풀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어머님 숨겨둔 아들 같은 거 없으세요? 얘가 무슨 말이야. 내가 숨겨놓은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럼 혹시 어머님 숨겨놓은 손자... 뭐? 숨겨놓은 손자? 예, 그럼 넌 동준이가 어디 밖에서 자식이라도 봤다는 얘기니? 우리 동준이가 어디 그런 짓 할래야? 너는 네 남편을 그렇게 몰라? 저도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어머니, 잘 좀 생각해보세요. 꿈속의 그 아이, 혹시 어머님 아들 닮은 거 아닌지. 아유, 아니야, 얘. 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동준이가 억울해서 관뚜껑 열고 벌떡 일어나겠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식을 봤다니 제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얘기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밖에 모르던 착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꿈속의 그 아이는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어머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어머니, 혹시 어머니 쪽 조상 중에 무당 있으세요? 신내림 받은 분이나. 그건 또 왜 물어?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는 꿈도 잘 맞추시고 또 이상한 귀신 같은 것도 잘 보시니까 혹시 신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혹시 그 아이 어머니한테 붙으려고 하는 아기 동자 귀신 같은 거 아닐까요? 글쎄, 우리 할머니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진짜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와 함께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보살님, 저희 어머니가 신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가 보살님 같은 무당팔자인가요? 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무당이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니 버럭대는 겁니다. 무당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니까 정신 차려. 아니 근데 평소에 꿈도 잘 맞추시고 또 귀신도 막 보인다고 하시고 저희 시어머니 확실히 보통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어디 보자. 무당은 뭔가 중얼거리면서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겁니다. 이 사람 문제가 뭔지 알아냈어. 그게 뭔가요, 보살님? 이 사람은 영혼이 너무 맑아. 네? 영혼이 맑다고요? 그래, 영혼이 맑으니까 귀신이 보이고 꿈에 뭐가 나오고 홀령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이 돼야 할 팔자인가요? 아니야. 본격적으로 이쪽 일 할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근데 왜 제 꿈에 자꾸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죠?
저한테 붙으려는 애기 통자신 같은 거 아닐까요? 꿈 얘기에 무당이 멈칫하더라고요. 뭐? 애기? 꿈에 어린애가 나온다는 거야? 네, 매일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 딱 보여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저한테 와서 절 가만히 들여다본다고요. 어젯밤은 좀 달랐어요. 어젯밤엔 그 아이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꿈속에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니 진짜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불안했어요. 무당도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감더니 시어머니 주변으로 방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너희 시어머니한테 들러붙은 귀신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 꿈에 나오는 애기가 사람한테 붙어서 따라다니는 귀신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다면 그 집에 애귀신이 붙었다는 건데 지금 어디 살아? 네? 저희 땡땡동 반지하에 살아요. 무당은 그 길로 저희와 함께 저희가 살고 있는 반지하방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아이의 정체가 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부적을 쓰든 구슬하든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당이 집에 와서 어둡고 좁은 반지하방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내 예상이 맞았네. 그 아이 지금 이 집에 있어. 네? 뭐라고요? 무당은 대답 대신 방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곰팡이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서 매트로 덮어둔 바로 그곳이었죠. 저기에 아이의 원혼이 있어.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네. 그래서 이 집 시어머니 꿈에 자꾸 나타난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이 가리킨 그 자리는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퍼뜩 스쳤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인근 공사장에서 삽 하나를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얘 그걸로 뭘 하려고... 어머니, 위험해요. 한쪽으로 피해 계세요. 저는 곰팡이를 가리려고 깔아둔 매트를 걷어내고 그 밑에 깔린 장판까지 싹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진흙을 바른 돌바닥이 나오더군요. 낡고 오래된 옛날 집이라 그런지 시멘트도 아니고 진흙으로 대충 덮어놓았더라고요. 저는 삽으로 있는 힘껏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주무시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런데 몇 번 삽질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흙바닥 안에서 푸른 옷자락 같은 것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셨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냐? 그것은 어린아이의 바지자락이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라서 삽을 내려놓고 옷자락 부분을 손으로 살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주무시던 방바닥 바로 밑에요. 이러니 시어머니 꿈자리가 그렇게 뒤숭숭할 수밖에요. 저도 저지만 시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깔고 자고 있었던 거냐. 이래서 애가 맨날 내 꿈에 나와서 울었던 거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다. 전 얼른 어머니를 안고 진정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바닥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혼자서 외로웠을 아이를 가엾게 여겨주셔야죠. 그때 저희들을 지켜보던 무당이 뭔가에 쫓기듯 황급히 돌아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보살님, 어디 가세요? 출장비 받으셔야죠.
사람 목숨이랑 관계된 일이야. 사람 목숨 담보로 돈 받고 그러면 우리 신령님이 노하셔. 이만하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 난 그만 가야지.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이제부터는 무당이 아니라 형사가 나서야 될 일이야. 전 무당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해서 우리 집 현관에 출입 통제선부터 치기 시작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땡땡경찰서 강력반 김용수 형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방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네요. 증거 채취하고 보존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언제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글쎄요. 한 일주일쯤?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하긴 저도 무서워서 조사 끝나도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돈도 없고 오갈 곳 없던 시어머니와 제가 등 떠밀리듯 밀려들어온 이곳. 반지하 새방이 범죄 현장이었다니요. 이렇게 허무하고 기운 빠지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전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나 보더라고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아무리 어둡고 냄새나는 반지하 방이었다고 해도 너랑 나랑 여기서 추억도 많았는데 한순간에 우리 집을 뺏겨버렸네. 목숨 빼앗긴 사람도 있는데요, 뭘. 우리 좋게 생각해요, 어머니. 우리 덕분에 억울한 아이 한 명 한풀이하게 됐으니까요. 어머니와 저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필요한 것만 대강 챙겨나와 경찰서에서 임시로 제공해준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들렀는데 집에서 만났던 그 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임시 숙소에서 지내기 힘드시죠? 저희가 다른 곳을 준비해놨으니까 일단 그리로 옮기시죠. 거기가 어딘데요? 형사님이 데리고 간 곳은 놀랍게도 서울에서 최고로 좋은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난데없는 호사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요? 네,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잔뜩 신이 나셨더라고요. 어머, 얘 옛날 생각난다. 예전에 너희 시아버지 계실 때는 이 호텔 중식당에서 외식도 많이 했었어. 여길 다시 올 수 있을까 가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되네. 너무 좋다. 그러게요. 침대는 푹신하고 이불은 부드럽고 특급 호텔이 좋긴 좋네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처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경찰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희를 이런 호화로운 특급 호텔에다 방을 잡아줄 수 있겠어요? 뭔가 수상했어요. 전 형사님께 따져 물었죠. 이 방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 형사님이 사비 털어서 해주셨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공금으로 했을 리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그게 그 방에서 나온 아이 신원이 확인돼서 부모한테 돌아갔어요. 세상에, 벌써요? 부모를 찾았다니 너무 잘 됐네요. 다행이다. 그 아이 부모님이 두 분께 감사하다고 일단 여기서 머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겁니다. 저는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갔다는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께 알렸어요. 어머니, 그 아이 부모님 찾아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저처럼 엄청 기뻐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째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벌써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 부모가 나타나서 찾아갔다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애가 알려줬지 뭐. 네? 아까 꿈에 잠깐 나왔어. 아주 활짝 웃고 있어서 한시름 났다니까. 집에 돌아갔구나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건강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안색도 한결 밝아지셔서 한시름 놓았어요. 이제 더는 그 아이 꿈도 꾸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고민 하나가 해결되고 나니까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호텔에서 신세를 지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만 했죠. 그때 누가 저희를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내려가 보니 중년의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박미경 씨 되시죠? 전 김상만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집사람이고요. 저희가 박미경 씨 댁에서 발견된 아이의 부모 되는 사람입니다. 점잖아 보이는 인상에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까요? 두 분 다 고급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었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것처럼 손도 곱고 피부도 고와 보였지만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이를 찾았다고 하니 너무 기쁘면서도 막상 아이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분이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을 돌면서 찾아 헤맨 세월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를 찾아서 양지 바른 곳에 뉘어놓고 나니까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야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휴, 20년을 그러고 사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꼬. 저도 자식 앞세운 사람이라 그 심정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호. 나이는 6살이었다고 해요. 민호는 안타깝게 범죄에 휘말려서 실종되었다가 저희 시어머니 꿈에 나와서 20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호를 꿈에서 만나셨다고요? 꿈속에서 무슨 말은 안 하던가요? 엄마 찾고 그러진 않던가요? 제발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한번 울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이 상황을 너무 몰라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떡해. 우리 민호가 울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빨리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호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민호 어머니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년 동안 아이 생사도 모르고 찾아 헤맨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 민호 찾았으니 그만 슬퍼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울면 아이 마음도 편치는 않을 거예요. 민호가 왜 제 꿈에는 나오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분 꿈에 나왔을까요? 엄마인 저를 찾아왔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서운해 마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민호가 엄마한테 가는 길을 몰라서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를 알아차려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랬을까요? 민호가 너무 가여워요. 민호 엄마, 그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민호 웃으면서 갔어? 정말요? 우리 민호가 웃었어요? 그래요. 며칠 전 꿈에 민호가 나와서 아주 예쁘게 꽃처럼 활짝 웃더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민호는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민호 어머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면서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민호야, 살아서 만나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기.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 어머니가 진정이 되고 나자 민호 아버지가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지금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그곳은 범죄 현장이고 증거 찾는다고 집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놔서 사람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호가 자식이니까 무섭거나 꺼림직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두 분은 생판남인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사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민호 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두 분 이사를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사를 돕다니 어떻게요? 그동안 열악한 반지하에서 살아오셨으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땡땡동에 사놓은 아파트가 한 채 있거든요. 두 분께 보답하는 의미로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민호를 찾았으니 원도 한도 없고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민호 찾아주신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한 게 뭐 있다고 아파트를 덥석 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급 호텔에서 머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파트를 받으라고요? 그건 안 되죠.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민호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민호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실종된 자식은 가슴에 묻을 수도 없다는 거요. 이 세상 떠난 자식은 가슴에 묻고 잊을 수 있지만 실종된 아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추우면 어디서 떨고 있지는 않은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아이 걱정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이제 두 분 덕분에 우리 민호 제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바라는 것도 없이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양 마시고 저희 성의를 꼭 받아주세요.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 제안 받아들이자. 네?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해야 이분들 마음도 편하실 거야. 제 말 맞죠? 그럼요, 어르신. 그럼 주신다는 그 아파트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민호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뭐. 이렇게 해서 저와 시어머니는 반지하방을 탈출해서 30평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면 어때요? 제가 경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단순 사무 업무니까 배우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민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하고 건실한 회사였어요. 제 인생이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 더 갈 곳이 없어 쫓기듯 들어갔던 반지하 월세방에서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미리 좌절하고 미리 절망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내 앞에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둘이서 씩씩하게 잘 살아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